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입니다. 지은이 호리 야스노리 옮기니 김서연 전나무숲에서 편했습니다. 아토피, 탈모, 치매, 암, 당뇨병 등이 증가하는 이유는 몸속에 정전기를 쌓는 생활 습관 때문이다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저자는 쇼와대학교 의학부 개원교수, 닥터3 의과학 연구소 소장으로서 많은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체 표면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도 정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쌓여서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하는 체내 정전기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생명이 유지되는 한 혈액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전신을 도는데 그 과정에서 적혈구와 혈관이 부딪히고 또 혈소판과 백혈구, 미네랄, 단백질 등이 서로 부딪히면서 정전기가 발생해 지방이나 글리세린, 당 같은 절연체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합니다. 쌓인 정전기의 양이 한계치에 다다르면 자연계에 일어나는 벼락 같은 현상이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나고 이 벼락이 세포와 신경을 직격하면 우리는 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의 병원에는 난치병 환자가 많이 찾아오는데 대부분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내면 거짓말처럼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어떨 때 우리 몸속에 정전기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고 그 정전기를 없애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머릿말.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 몸속은 물론 뇌 속에서 항상 정전기가 발생하며 그 정전기가 쌓이면 몸속에서 벼락이 치고 그 결과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몸속에서 낙뢰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세포를 직격해서 유전자가 손상되면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뇌에서 낙뢰가 쳐서 뇌신경세포를 직격하면 신경 전달이 끊기면서 알츠하이머병이나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하다.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체내 정전기이다. 내가 붙인 이름이다. 정전기는 매일 시시각각 체내에서 발생한다. 체내 정전기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며 체내 정전기가 질병의 원인이라면 정전기만 제거하면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뒤를 잇는 내용이다. 간단하게 체내 정전기를 제거해서 건강해지는 방법도 소개하고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서 병이 호전된 사례도 함께 보여줄 것이다. 질병의 원인은 체내 정전기가 다는 아니다. 스트레스, 식생활, 운동 부족, 골격의 이상, 환경오염 등 질병의 원인을 하나하나 들자면 끝이 없다. 이 원인들을 전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제거한다면 병의 발증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하나가 바로 체내 정전기이며 아주 작은 노력만으로도 몸에서 빼낼 수 있다.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나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한 것이다. 최근 우울증과 알츠하이머병 등이 증가하는 현상에 체내 정전기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일까? 나는 이 책을 통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신발이 일상화되었고 그 탓에 체내 정전기를 빼낼 기회가 갈수록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그 폐해인 질병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정전기는 둘 이상의 절연체가 마찰할 때 발생한다. 체내에서는 주로 적혈구와 혈관 혹은 적혈구끼리의 마찰 때문에 발생한다. 림프관과 림프액 사이에서도 호흡을 할 때도 심장이 박동할 때도 음식물이 소화관을 지날 때도 정전기는 발생한다. 이 책에서 다루려는 주제가 바로 체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이다. 체표 정전기보다 훨씬 골치 아픈 질병을 만들어내는 원흉이 바로 체내 정전기이기 때문이다. 정전기가 몸속에서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그때마다 몸 밖으로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정전기가 축적될 때다. 정전기는 지방이나 글리세린에 쌓인다. 지방은 배 주변을 비롯해 우리 몸 전체에 존재한다. 일례로 적혈구나 혈관벽의 세포에는 지방과 글리세린 양쪽 모두 대량 함유되어 있다. 혈류 때문에 생긴 정전기는 접지나 미네랄로 중화되지 않는 한 적혈구의 세포막과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인다. 나는 모든 질병에 체내 정전기가 관여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토피와 탈모를 비롯한 피부질환, 사회 문제로까지 된 알츠하이머병과 우울증, 조울증에는 체내 정전기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 구마모토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연락을 해왔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피부과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 병명도 붙이지 못했다고 한다. 아프고 가려워서 매우 불쾌한 나날을 보냈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증상은 아토피였다. 한편 자외선 알레르기로 인해 고통스럽다며 찾아온 한 여학생은 피부가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햇빛을 쐰 부위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외선 알레르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 두 사람에게 나는 똑같은 조언을 했다. 가장 먼저 되도록 흙 위를 맨발로 걸으라고 했다. 근처에 밭이 있다는 말에 밭일도 해보라고 권했다. 만약 바다에 갈 일이 생기면 해변을 맨발로 걸으라고 했다. 가급적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여기에 더해 해초를 말린 다음 불에 태워서 만든 재를 초산에 한 달 정도 담가 두었다가 매일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시라고 했다. 피부 케어 방법도 알려주었다. 아토피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비누로 깨끗이 씻는 일을 중요시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라고 설명했다. 계면활성제 때문이다. 그러니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비누는 사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속옷을 세탁하는 세제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라고 했다. 나의 지도를 따른 결과 아토피 환자인 60대 남성은 한나절 뒤부터 가려움이 줄고 피부의 붉은기가 옅어지더니 지금은 완전히 건강한 피부를 되찾았다. 자외선 알레르기를 앓던 여학생은 꼼꼼하게 치료 경과를 문서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왔다. 내 지도를 따른 지 이틀째 되는 날부터 그녀의 피부에서 끈적끈적한 누런 진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목도 아팠다고 한다. 양팔 안쪽에는 발진 비슷한 것이 나고 눈에는 눈곱이 끼고 가려웠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개선의 기미가 보였다. 목에서 나오는 진물의 양이 줄고 목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팔과 목의 군데군데에서는 정상적인 피부가 돋기 시작했다. 가려움도 이 무렵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휑했던 머리에 머리카락이 다시 나다.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요인으로 샴푸나 린스에 들어간 계면활성제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한다. 일단 모근으로 흡수된 계면활성제는 제거가 어려운 데다 모근의 영양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나보다 1살 연상의 오랜 친구인 미나베 다스노리는 머리 전체가 듬성듬성 벗겨져서 침울해했었는데 내 조언에 따른 결과 지금은 머리카락이 꽤 많이 났다. 그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성격이다. 무조건 내 지시에 따라 매일 정원에 소금물을 뿌리고 그 위를 맨발로 걸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흙을 만졌다. 재로 만든 해초를 초산에 담가서 마시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 식사도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채소 중심의 메뉴로 바꿨다. 시판하는 샴푸 대신 계면활성제를 넣지 않은 비누를 썼다. 또 헤어스타일링 제품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쓰게 했다. 놀라운 일은 40일이 지나면서부터 일어났다. 두피에 솜털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일수록 탈모를 조심해야 한다.
전자제품에 둘러싸이면 몸의 표면에서도 체내에서도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워진다. 특히 머리카락은 정전기가 일어나기 쉬운 곳이다 보니 모근의 지방에는 정전기가 잘 쌓인다. 그래서 낙전 현상이 일어나 모근이 약해지고 결국 머리카락이 잘 빠지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속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되었다. 그에 비례해 현대인은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그 영향으로 암을 비롯한 난치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다. 사실 스트레스와 체내 정전기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율신경이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자율신경이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자율신경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불수의 기능을 제어하는 신경이다. 손이나 발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심장의 고동은 내 마음대로 속도를 올리거나 늦추지 못한다. 위나 장 같은 내장 역시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지 못한다. 이처럼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지 못하는 순환, 호흡, 소화, 발한, 체온 조절, 내분비, 생식, 대사 같은 기능이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는다. 자율신경이 이상을 일으키면 안정된 상태에도 심장이 세차게 뛰거나 갑자기 땀을 흘리거나 과호흡에 빠지거나 몸이 달아오르거나 잠을 자지 못하거나 한다. 공황장애라 불리는 심신증도 거의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선다. 교감신경이 우위에 서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얕고 빨라지며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한다. 산속을 걷다가 곰과 마주친 장면을 상상해보자.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다. 이때 심장은 쿵쿵쿵 뛰고 호흡은 빨라진다. 공포로 머리카락이 쭈뼛 선다. 싸우거나 도망칠 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한편 부교감신경의 예로는 온천에 들어간 사람이 휴 하고 길게 숨을 내쉬는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심박도 느려지고 잠이 솔솔 온다. 이때가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선 이완 상태이다. 우리 몸은 아침에 눈을 뜨면 교감신경도 같이 깨어나 긴장감 속에 일을 하고 저녁부터 밤 동안에는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아 잠들 준비를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 마당에 물을 뿌리면서 호스 끝을 꽉 눌러주면 세찬 기세로 물줄기가 쭉 뻗는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혈관은 꽉 쥔 호스 상태라고 보면 된다. 흐름이 거세진다. 유속이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도 커진다. 즉 혈액과 혈관벽 사이의 마찰이 갑자기 커지면서 당연히 정전기의 양은 늘어나게 된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혈관 내부는 매우 큰 마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완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정전기가 발생한다. 체내 정전기가 세포에 쌓였을 때 나타나는 폐해 중 하나로 부종이 있다. 부종은 그 뒤에 다양한 질병이 숨어 있거나 혹은 질병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 얼굴을 작게 만드는 미용법이 유행인데 굳이 어려운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면 붓기가 빠지면서 불과 몇십 초 만에 작아진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정전기는 전기라서 적절한 방법만 쓴다면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혈관이나 그 주위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면 놀랄 정도로 얼굴이 작아진다. 뇌는 가장 혈류가 많은 부위이며 심장 근처는 혈액을 드나드는 장소라서 혈액의 흐름도 빠를 테니 정전기도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이런 곳에 부종이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다면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이 일어난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좁고 불편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기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도 체내 정전기가 쌓인다, 부종, 혈류가 나빠진다의 과정을 거쳐 일어난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요일을 느끼면 화장실에 가는 방법이 제일 좋다. 발끝을 움직이거나 고관절을 주무르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동맥경화도 체내 정전기가 축적되어 생긴다. 체내 정전기는 혈관 자체도 나빠지게 만든다. 동맥경화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우리의 몸은 어느 부위든 혈액에서 영양을 공급받는다. 그러므로 혈액의 성상이 나빠지면 각 장기는 건강을 잃고 몸은 병에 걸린다.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걱정한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부분적으로 막혔을 때 일어나는데 심장이 위험하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세 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60% 이상 막힌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과도한 작업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식을 하는 등 심장의 박동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발생한다. 이때 심근은 좁아진 혈관이 운반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영양분과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혈액 부족에 빠져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정말 무서운 상황은 자고 있을 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관상동맥의 경련 탓에 동맥이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발생하는데 혈액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낀다. 이런 발작은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에게도 일어난다고 하니 누구나 돌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상동맥의 경련이 왜 일어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 또한 고작 100mV의 명령을 받아 움직인다는 점을 떠올리면 체내 정전기의 대전 때문에 명령이 엉키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어 경련이 일어났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황산 마그네슘 주사를 놓으면 발작은 1, 2분이면 진정된다. 관상동맥의 발작은 관상동맥 부근의 조직이나 혈중에 마그네슘이 부족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힌트가 있다. 황산 마그네슘이나 염화 마그네슘은 쉽게 말해서 간수다. 간수라는 말에 두부를 연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간수에는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두부를 굳힐 때처럼 우리 몸도 응고시킨다고 해서 건강에 나쁘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나는 단백질을 응고시킨다는 단점을 감수하고서라도 관상동맥의 경련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당한 운동과 함께 이온화된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40%는 진행을 늦추거나 회복시킬 수 있다. 마그네슘은 미네랄이다. 미네랄 섭취는 체내 정전기를 제거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미네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체내로 들어온 미네랄은 물에 녹아 이온화되는데 바로 이 이온화 미네랄이 정전기를 중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온이 아닌 홑 원소 물질로 존재하는 미네랄은 이물질로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온화 형태로 섭취해야 한다. 다만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리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염분을 과잉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하자. 과도한 염분은 혈관 벽을 붓게 해서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준다. 우리 몸에서 벼락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뇌 속 신경세포다. 신경세포는 전신에 퍼져 있는데 가장 많은 곳은 당연히 뇌다. 뇌 속에는 약 140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신경세포 하나가 약 2,000개의 신경세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하니 뇌 속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이처럼 신경세포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방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뇌로 사고하고 기억하고 창조하는 다른 동물에는 없는 고등한 정신작용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혈액이 흐르는 곳에서는 정전기가 발생한다. 즉 어떤 신체기관보다도 많은 혈액이 흐르는 뇌에서는 그 어떤 신체기관보다도 많은 정전기가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게다가 뇌의 대부분은 인지질을 비롯한 지질로 구성되어 있고 정전기는 지질에 쌓인다. 정전기가 대량으로 발생하기에도 쌓이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이 뇌 속에 조성되어 있다. 이 말은 뇌 속에서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벼락이 일어나기 쉽다는 뜻이다. 나는 파킨슨병과 같은 원인 불명의 신경성 질환은 체내 정전기의 악영향으로 신경세포가 서서히 피해를 입은 나머지 오작동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뇌 안은 정전기 발생량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정전기를 쌓아둘 지방도 풍부하다는 점, 신경세포의 돌기 부분은 벼락이 떨어지기 쉽다는 이유에서 신경세포가 체내 정전기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장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채로 오래 사는 건 결코 기쁜 일이 아니다. 장수를 누리려면 마음도 머리도 몸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야 한다. 하다못해 알츠하이머병만은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예방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바람일 것이다. 사실 내가 체내 정전기를 빼내야 한다고 목청껏 주장하는 데에는 이런 의도가 숨어 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살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개중에는 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다. 이래서야 아무리 평균 수명이 늘어난들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일단 알츠하이머병과 우울증부터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체내 정전기를 빼내야 한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한 종류로 뇌의 신경세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뇌가 위축된 탓에 지능 저하나 인격의 붕괴가 일어나는 질병이다. 치매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가 알츠하이머형 치매이고 다른 하나가 뇌혈관성 치매이다. 뇌혈관성 치매는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어나는 치매이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독일의 정신의학자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가 1900년에 이 병을 학계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전체 치매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치매와 정전기의 관계를 보면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신경세포에 벼락이 떨어져서 생기고 뇌혈관성 치매는 정전기가 혈관벽에 쌓인 탓에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긴다고 본다. 어느 쪽 치매이든 정전기를 빼면 예방이 가능하다. 새로운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유전적 특성이 있는 사람은 50대에 벌써 기억장애가 출현하기 시작한다고 밝혀졌다. 일본에서는 한창 일할 나이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이 최근 급증해서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지만 딱히 이거다 할 만한 것은 없다. 원인을 모르니 치료법도 오리무중이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의 신경세포에 축적돼서 신경세포가 파괴된다고 하는데 왜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우울증도 해마다 늘어나 환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원인도 특정할 수 없다. 나는 알츠하이머병과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정전기라고 생각한다. 신경세포는 지방과 글리세린으로 코팅돼 있다. 특히 뇌의 내부에는 지방과 글리세린이 많다. 게다가 전체 혈액의 20에서 30%가 뇌로 간다고 하니 혈류 때문에 발생하고 축적되는 정전기의 양은 보통이 아니다. 정전기가 쌓이면 방전한다.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상관없이 어쨌든 벼락은 발생한다. 벼락을 맞은 세포는 손상되고 파손된 세포를 수복하기 위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이 등장해 신경세포에 축적되어 알츠하이머에 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벼락이 신경세포를 직격하면 정보의 단절 혹은 전달 이상이 생긴다. 정전기를 빼면 알츠하이머 병이나 우울증이 나을까요? 자주 받는 질문이다. 우울증은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은 정전기를 빼냈다고 해서 낫지 않는다. 하지만 정전기를 빼내면 예방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알츠하이머 병을 피하고 싶은 사람은 예방을 위해서, 알츠하이머 병이란 진단을 받은 사람은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반드시 정전기를 빼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 체내 벼락의 유전자 직격, 그것이 암의 시작이다. 체내 정전기가 암을 만든다고 보는 내 가설을 소개한다. 물론 암의 원인은 정전기 외에 여럿이 있다. 하지만 체내 정전기가 다양한 요인들과 얽혀 있다는 점에서 체내 정전기를 빼는 것이 암 예방의 기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세포의 분열과 증식은 본래 유전자의 지령을 받아 조절된다. 암은 그 조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로 암세포는 유전자의 지령을 무시하고 저 혼자 자립해서 끊임없이 증식한다. 즉, 암화의 원인은 유전자의 이상에 있는 것이다. 세포막은 지방과 글리세린으로 돼 있다. 거듭 말하지만 바로 이곳에 체내 정전기가 쌓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르르 쾅쾅 하고 벼락이 내리친다. 어디에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세포의 수는 60조 개나 된다. 그들 중 어느 한 곳의 유전자, 그것도 암을 발생시키거나 억제하는 유전자에 떨어질 수도 있다. 암 유전자가 손상돼서 세포의 암화가 촉진되거나 암 억제 유전자가 고장나서 세포의 암화를 저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암의 시작이다. 대사증후군과 정전기, 당뇨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당뇨병 같은 생활습관병과 관련해서 최근 몇 년간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대사증후군이다. 대사증후군 환자는 체내에 지방이 많이 쌓인 사람들이다. 몸에 지방이 늘어나면 체내 정전기가 다량으로 쌓인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벼락 또한 보통은 아닐 것이다. 그런 벼락 중 하나가 랑게르 한스 섬을 직격하면 당연히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교란되거나 혹은 마비된다. 벼락은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떨어지는 장소에 따라 질병의 이름이 달라진다. 그만큼 체내 정전기와 관련된 질병이 많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모든 병은 결국 체내 정전기 증후군이라 해도 맞는 말 아닐까 싶다. 당뇨병은 일단 걸리면 낫기 어려운 병이다. 그러니 대사증후군은 되도록 해소하고 식생활에도 주의를 기울이자. 동시에 정전기를 빼는 습관도 익히자.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병이 진행되면서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데 있다. 눈이 안 보이게 되고 발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내서 진행을 멈추거나 늦춰야 한다. 어떤 질병이든 치료의 기초는 체내 정전기 제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몸의 비만도만 본다면 씨름 선수들은 이미 큰 병의 환자여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땀을 흘리고 흙 위에서 맨발로 운동을 한다. 즉, 체내 정전기를 빼기 쉬운 환경에서 생활하니 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몸속 정전기를 빼는 생활 수칙.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체내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병이 나면 누구나 일단 눕는다. 몸을 쉬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누워서 쉬거나 자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내리 잠만 자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불 위에 누워있는 것은 몸을 절연된 상태로 만들어 체내 정전기를 빼낼 도리가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한다. 그러면 무심코 흙도 만지게 되고
접지된 무언가에 손이 닿든가 해서 정전기를 빼낼 기회와 마주칠지도 모른다. 하나 더 덧붙이면 수면 시간이 너무 길면 알츠하이머병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자는 동안 몸속에 정전기가 쌓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면 시간은 되도록 7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더 오래 자고 싶다면 5시간 정도 간격으로 중간에 일어나서 손을 씻거나 정원에 나가 흙을 만지는 식으로 몸속 정전기를 빼낼 필요가 있다. 땅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몸속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정전기 빼는 법은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 우선 맨발로 흙 위를 걷는 방법이 있다. 옛날에는 집신을 신고 길을 걸어 다녔다. 맨발로 흙을 밟고 풀을 밟으면 자연스럽게 몸속의 정전기가 빠져나갔다. 그러다가 신발을 신게 되면서 정전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고 다니자. 건강은 맨발에서 시작된다. 바닷물이 밀려오는 해변이면 더더욱 좋다. 바닷물에 젖은 모래사장을 걸으면 정전기가 제일 잘 빠져나간다. 밭일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밭에서 흙을 주무르다 보면 기분도 개운해진다. 낚시도 좋다.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바위나 흙을 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물론 해수욕도 효과가 좋다. 할 수만 있다면 소금물을 뿌려서 젖은 흙 표면을 만지면 더 효과적이다. 손은 지저분해지겠지만 건강을 원한다면 이 정도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거리를 걷다가도 흙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접지한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정전기가 방출돼 몸속에서 벼락이 치는 일도 줄어든다. 건강에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좋은 습관을 계속하면 건강해지고 나쁜 습관을 지속하면 병에 걸린다. 접지는 매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흙을 만지는 방식으로 접지를 했다고 해서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접지를 했는데도 여전히 몸속에 정전기가 잔뜩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의 성질은 접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편리하다. 도체는 어딘가 한 곳만이라도 접지시키면 순간적으로 거의 모든 정전기가 대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즉 미리 접지만 시켜둔다면 철이나 스테인리스 등으로 만든 금속재 장치 등의 도체는 정전기가 발생하는 족족 대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방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도체일 경우에만 접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절연체가 대전된 경우에는 체내 정전기를 접지해도 전하는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절연체는 접지를 해도 정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접지의 효과는 대전된 물체가 도체냐 절연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도체에는 효과적인 접지도 절연체에는 즉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전기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즉 표면의 정전기는 쉽게 뺄 수 있지만 체내 정전기는 쉽게 빼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파도치는 해변을 걸었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몸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같이 해야 한다. 체내 정전기는 서서히 빼는 수밖에 없다. 한 달에 한 번은 백사장을 걷고 평소 흙을 만지는 습관을 지속해야만 체내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체내 정전기를 빼내려면 매우 지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주 작은 노력들을 반복하는 동안 조금씩 몸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자. 길게 호흡해야 오래 산다. 호흡은 우리에게 허용된 유일한 자율신경 조절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안 쓰고 묵혀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호흡은 연구하면 할수록 심오한 인체 기능이다. 기공이나 요가에서도 호흡법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초능력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호흡법 입문을 계기로 다양한 특수 능력을 각성시켰다고 말한다. 수명은 심장이 고동치는 속도에 비례한다. 심장의 고동은 호흡의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1분 동안의 호흡 횟수를 줄이면 장수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야말로 긴 호흡은 긴 수명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이다. 호흡은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긴 호흡을 하려면 먼저 내쉬는 숨에 의식을 쏟으면서 천천히 내뱉는다. 숨을 다 내뱉으면 이번에는 알아서 산소가 들어와 느긋한 리듬으로 들이마실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들이쉬는 숨에 의식을 집중하면 호흡은 짧고 얕아지기 쉽다. 내쉬는 숨에 의식을 집중해서 내뱉은 후 들이마시는 호흡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수명은 제법 늘어날 것이다. 입 호흡은 이제 그만. 코로 숨 쉬자. 인간은 유일하게 입으로 호흡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인간은 기도와 식도가 교차하기 때문에 입을 코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기 면역 질환 역시 인간에게만 있다. 뉴질랜드 블랙 마우스라는 쥐가 자기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유일한 동물이며 그 밖에는 후천적으로 면역 질환에 걸리는 동물은 내가 아는 한 인간 이외에는 없다. 입 호흡을 하지 않는 동물에게는 자기 면역 질환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저명한 면역학자인 니시하라 가츠나리 선생도 말했지만 나는 20여 년 전부터 입 호흡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호소해왔다. 교원병이나 네프로제, 꽃가루 알레르기, 천식, 일부 아토피 피부염 같은 면역계 질병은 입 호흡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목에는 매우 중요한 면역기관인 인두 편도가 있는데 입 호흡을 하다 이곳에 상처가 나면 면역 시스템에 오작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입 호흡을 멈추면 면역 질환이 크게 호전된다. 식습관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한다. 첫째, 편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 편식이 안 좋을까? 정전기는 혈액이 혈관벽을 스칠 때 대량으로 발생한다. 이때 혈관벽이 양전하로 대전되느냐 음전하로 대전되느냐는 혈액의 질에 좌우된다. 왜냐하면 정전기는 무엇과 무엇이 서로 스치느냐에 따라 양전하로도 대전되고 마이너스로도 대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줄곧 같은 음식만 먹으면 혈관벽과 마찰하는 혈액의 질도 같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음전하인지 양전하인지는 모르나 항상 같은 종류의 정전기만 쌓이게 된다. 반면 아침에는 채소를 먹고 점심에는 고기를, 저녁에는 생선을 먹는 식사를 계속하면 아침에는 혈관벽에 양전하가 쌓였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음전하로 바뀐다. 즉 양전하와 음전하가 상쇄돼서 정전기가 쌓이기 어려워진다. 결국 식사는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좋다는 상식은 체내 정전기 관점에서도 옳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식사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나 환경 등에 따라서도 혈액의 질은 변화하기 때문에 식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편식이 정전기를 쌓이기 쉽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둘째,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다. 현미밥에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 어패류, 된장과 각종 절임식품으로 구성된 식사를 하면 미네랄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다. 가끔은 양식을 해도 괜찮다. 중화 요리도 좋다. 하지만 기본은 이 식단 구성을 지키는 것이 좋다. 채소와 어패류는 되도록 신선한 것을 고른다면 최고의 건강 식단이 된다.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작용을 한다. 그것도 서로 기량하거나 도우면서 작용한다.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고 싶다면
체내에 항상 전하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된다. 그렇게 하면 정전기가 발생해도 미네랄이 지닌 전하가 중화해준다. 요는 되도록 패스트푸드를 멀리하고 전통식을 위주로 식생활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